네, 반갑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강독 네 번째 아티클 Behavior Selection Algorithm Overview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임 AI 프로 1권의 아키텍처 네 번째 아티클이죠. 지난 시간에 유한상태 기계와 이걸 변형한 계층적 유한상태 기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그 행동 트리, 그 다음에 유틸리티 시스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행동 트리는 한 10년 전부터 좀 많이 등장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 언리얼 엔진의 의사결정 시스템 아키텍처로 BT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포함됨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그 많은 게임 회사, 좀 큰 게임 회사에서는 이 비헤비얼 트리로 NPC의 그 의사결정 아키텍처를 갖다가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T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아티클에서는 한 장도 안 되는 한 장 정도 분량으로 간략하게 그 비헤비얼 트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뒤에 이어서 나올 여섯 번째 아티클 비헤비얼 트리 스타트 키도 있고요. 일곱 번째가 Real World Behavioral Tree in Script, 여덟 번째가 Simulating Behavioral Tree,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10번째 아티클도 Behavioral Tree에다가 어떻게 Utility Decision을 결합할 것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뒤이어서 BT에 관련돼서 소개할 아티클이 한 4-5개 걸쳐가지고 아주 힘들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우리가 다룰 아티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충실하게 가장 기본적인 맛보기 정도의 내용만 다룰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 바라고요. 그 비헤비얼 트리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이어서 제가 그 자료들이 올라오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헤비얼 트리와 그 다음에 유틸리티 시스템을 다룰 건데, 먼저 BT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봅시다. 행동 트리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한국말로 우리가 앞에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뭘 중심으로 우리가 NPC의 NPC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나요? 이 스테이트죠. 결국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런 관점으로 어떤 그 NPC의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이 상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명칭에서 보다시피 비헤비얼 트리 BT라고 하겠습니다. BT는 어떤 행동을 중심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총을 쏜다고 하더라도 총을 꺼낸다, 총을 뭐 겨눈다, 쏜다,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스테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연속된 행동들의 결합으로 어떤 행위를 갖다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좀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B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면 가장 심플하게는 하나의 지금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루트 노드가 있고요.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 노드 밑에 있는 하부 노드들은 NPC의 어떤 개별 행동을 정의하는 행위, 비헤비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노드가 있고 하부 노드가 있는데요. 이 하부 노드들은 여러 가지 이제 브랜치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자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구조가 뭐죠?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트리라는 구조이죠. 그래서 행동을 각각 노드를 행동이란 것으로 구성한다고 보고, 이러한 행동들이 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동 트리, 행위 트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용어들이 조금 달라요. 언리얼에서 뭐
뭐 데코레이터, 서비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또 각각 좀 부르는 용어는 다른데 뭐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컨디션, 조건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비헤이비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자, 조건 검사를 하고요. 그 조건 검사의 결과로 만약에 어떤 비헤이비어 로드가 선택되었다면, 자, 그때 액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전트가 실제로 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 아주 단순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T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알고리즘도 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루트 노드에서 시작되고요. 매 분기마다, 매 시작마다 프리컨디션을 순서대로 체크합니다. 어디서부터 체크하냐면 왼쪽부터 체크합니다. 자, 이 왼쪽부터 자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나의 레벨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노드가 선택되었다면 그 선택된 노드의 자식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프리컨디션을 검사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노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완전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입니다. 루트 노드를 커런트 노드로 일단 세팅을 하고요. 현재 노드가 루트 노드다. 그래서 현재 노드가 존재하는 동안에 현재 노드의 조건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건이 참이라면, 자, 이 노드를 실행 리스트에다가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 그 노드의 차일드 노드를 현재 노드로 바꾸어서 자 반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조건이 거짓일 때는 그 자식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형제 노드를 현재 노드로 노드의 형제를 갖다가 현재 노드로 바꾸어서 실행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현재 노드가 존재할 동안, 그러니까 리프까지 내려갈 때까지 반복이 되고요.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자, 그때 실행 리스트에 포함된 녀석들을 갖다가 자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정의된대요. 보통 제가 이제 기존의 행정틀을 알고 있는 알고리즘하고는 조금 좀 상이한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술을 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비헤이비어 트리에 관련된 다른 아티클들을 갖다 자세히 보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코드 레벨에서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행동 트리의 특징은 뭐냐? 이제 특징 중에 장점은 뭐냐면 일단 되게 단순합니다. 구조가 단순해서 트리 구조,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던 단순한 트리 구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가 있고 노드에 대한 노드로부터 파생되는 구조를 갖다 살펴보면 그 노드를 갖다 그냥 애드 시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애드 시키고 딜리트 시키는. 그래서 AR 로직을 아주 쉽게 파악할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 서치도 그 깊이 우선 탐색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 스테이트가 없다라는 걸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트가 직관적이고 쓰기 좋다고 했지만 반면에 그 유한 상태 기계를 씀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스테이트가 전환되었을 때 이전에 어떤 스테이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개념도 넣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근데 상태의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상태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은 색깔 바꿀게요. 같은 색깔이라서 서로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노드와 이 노드,
서로 연결성이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그 서로 노드가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OOP를 보자면 이 디커플링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한상태 기계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다양한 연결성이 존재하니까 한 노드의 변화가 다른 노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한 노드의 삭제가 다른 노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비헤이비어를, 어떤 노드를 추가 삭제하더라도 다른 노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이 노드를 설계할 때 서로 의존성이 없는 형태로 반드시 설계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 조건도 이면은 있습니다. 유한상태 기기일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렇게 노드들의 독립성이 유지되니까 뭐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확장성이 용이합니다. 단순한 베이스 알고리즘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어떤 비헤이비어이라는 노드 기능을 하나씩 붙여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그 부모 동작이란 게 실행할 자식 중에서 하나를 뭐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뭘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노드가 있을 때 노드를 갖다가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행동 하나들이 연속된 어떤 행동들을 정의할 때 되게 유용하겠죠. 보통 이제 컴포짓 노드 중에서 시퀀스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냐면 셀렉터라는 노드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자식들 중에서 어떤 의미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들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경우들을 갖다가 노드의 특성을 부여해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로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프리컨디션 사용할 때 어떤 것을 쓸 거냐 할 때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아주 막강한 유틸리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유틸리티 시스템이 이 BT에 되게 잘 붙어요. 그래서 셀렉트로 그 유틸리티 시스템을 붙이면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확장성들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요. 조건 검사에서 게임 상황을 하나 이벤트로 등록해서 이 이벤트를 조건 검사의 어떤 내용으로 삼아버리면 또 다양한 플렉시빌리티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이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약간 추상적이죠. 좀 상당히 좋은 특징들인데, 일단 BT를 좀 알면 이게 지금 더 와닿을 텐데요. BT를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와 좀 우리가 결합해서 다음에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죠. 노드가 독립적이니까 노드의 재사용성이 상당히 좋고요. 이미 만들어둔 노드나 노드의 그룹들을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다른 상황에 그냥 갖다 붙이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이게 우리가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시각화 툴로 제작을 하기가 되게 간편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편하게 어떤 UI 가지고 코드 없이 이러한 행동 툴을 갖다 구성할 수가 있고요. 실제 행동 툴이 많은 어떤 플러그인이나 제작 방식들이 이러한 어떤 시각적인 어떤 툴로서 행동 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빠른 어떤 확인이나 테스팅이 가능하다는 장점들도 이 BT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노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컴포짓 노드의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하고 셀렉터만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고요. 너무 내용이 좀 그 BT를 모르는 분들이 앞에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BT의 특성을 한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퀀스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자식 노드들이 여기 붙어 있다. 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실행하는데요. 이건 순차적으로 쭉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failure를 만났다. 그러니까 프리컨디션 체크해서 true가 되는데 failure가 됐다. 그럼 이 실행하다가 실패를 만나는 즉시 이제 멈추고 뒤에 건 실행하지 않고요. 다시 부문 노드로 올라가 버리죠. 자식이 다 true라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짐없이 실행됨을 보장하는 게 시퀀스입니다.
아시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셀렉트인데요. 셀렉트는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이죠. 근데 왼쪽부터 선택이 나갑니다. 첫 번째 것을 갖다 딱 봤는데, 첫 번째 것을 프리컨디션 하니까 이게 안 돼요. false예요. 그럼 여기서 시퀀스 같으면 멈추는데, 셀렉트는 어떻게 하냐면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갑니다. 두 번째 행지로 가서, 만약 두 번째 행지가 뭐 true로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죠. 선택이니까 두 번째 게 선택됐다는 의미죠. 셀렉트 됐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성공이 나왔을 때 그냥 석세스가 반환된 즉시 성공으로 그냥 윈노드에 반환해 버립니다. 그게 뒤에 건 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의 노드에서 true가 발생하면 그 노드를 선택하겠다. 이 구조가 셀렉트의 구조입니다. 되게 심플한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밑에. 자, 먼저 셀렉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시퀀스와 이 두 가지의 양분된 것 중에서 하나가 실행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왼쪽 거를 봅시다. 왼쪽 거를 갖다가 넘어가면 시퀀스를 만났습니다. 그럼 이 시퀀스 밑에 있는 게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거죠. 뭐 하는 건지 보니까 먼저 문으로 걸어간다. 만약에 문으로 가는 게 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시퀀스로 넘어가는 거고요. 문을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셀렉트가 또 나옵니다. 뭡니까? 자, 문을 연다. 셀렉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선택되죠. 문을 연다. 이게 만약에 폴스다. 문이 안 열려요, 한 번에. 그러면 두 번째 시도가 뭐냐면 다시 시퀀스가 등장합니다. 자, 문을 열쇠로 언락한다. 또는 잠겨진 문을 연다. 언락하고 난 뒤에 언락이 많이 성공한다면 시퀀스니까 문을 열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문 여는 걸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게 실행될 것이고, 만약 여기서 문이 만약에 락킹이 안 풀려요. 그러면 시퀀스에서 false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뒤에 거만 안 보겠죠. 그러면 셀렉트에서도 이게 false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을 깨부순다. 만약에 이 true가 나오면 문을 깨부수고 문 안에 들어가서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도 깨부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시퀀스 전체가 false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셀렉트는 두 번째로 넘어가겠죠. 똑같이 시퀀스입니다. 좀 이해가시죠? 자, 문 열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 무슨 행동을 하는 겁니까? 자, 창문으로 걸어간다. 자, 그 다음에 창문을 연다. 창문이 연다가 성공하면 창문에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서 올라가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 창문을 닫는다인데, 창문이 바로 안 열리면 마찬가지로 창문을 언락하고 창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고요. 이거마저 안 된다면 창문을 부수는 시도.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다 뭡니까? 행동들이죠. 문을 걸어가고, 문을 걸어가서 문을 열거나 문을 따고 열거나 문을 부수거나 이런 행동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개별적인 행동들을 갖다가 이렇게 트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좋죠?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성하기도 되게 쉬울 겁니다. 자, 이 예를 보시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하고 상태가 없는 것 자체가 좋고, 각각은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삭제해서 되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장성이 상당히 좋은 노드의 재사용성, 시각화 툴 제작 용이,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항상 이 행동 트리의 시작은 루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탐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상태에서 지금 커런트 상태로 좀 있다가 전이 가능한 몇 가지 상태로 전이하는, 자, 유한 상태 기계의 어떤 것보다 어떻습니까? 매번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체크하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결정합니다. 실행 시간이 당연히 느리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주 나이브하게 구현하게 되면, 좀 잘 정교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이건 뭐 거대한 조건문의 그냥 덤입니다. 프리컨디션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어떤 조건 검사가
이제 컴플렉스를 높여서 늘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구조, 모든 가능한 비헤비어에 대한 평가라는 이 구조는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어떤 플랫폼에서 게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BT가 적합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의 어떤 무거움, 규모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T는 그 유한 상태 기계가 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유한 상태 기계가 디자인 패턴을 잘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잘 수용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되게 복잡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걸 갖다가 약간 개념화해서 계층적인 유한 상태 기계를 정의했었는데, 이렇게 계층적인 유한 상태 기계로 정의된 것들을 이런 계층성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동을 중심으로 재설계된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복잡도가 높은 녀석, 게임의 어떤 규모나 NPC의 복잡도가 높은 녀석을 위해 설계된 어떤 행동,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스템에 BT를 쓴다는 것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트가 있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닌데, 스테이트가 없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주의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억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그 행위 트리에서 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시민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도망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전장을 벗어나면 아마 런어웨이라는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BT를 돌리게 되면 만약에 어떤 자기가 있어야 될 홈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홈 영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어떤 구조가 앞단 있다면, 그 지금 위험이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건데 이 전장이란 말이지. 자,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다시 전장으로부터 도망가는 어떤 행동이 또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제 루프가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구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이 아키텍처 안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행동 트리의 탐색 순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한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엄한 행동, 엉뚱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또 아까 셀렉터 보신 셀렉터의 자식 노드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셀렉터란 게 아까 어떤 노드에서 추루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옆 노드, 그 형제들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드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선택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fail 나오면 추루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조건을 검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거가 맨 마지막에 있다면 비고의 n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자식 노드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일단 행동 트리입니다. 일단은 뭐 행동 트리에 대한 어떤 구조나 그 장점, 단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요. 성이 안 차시죠? 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나중에 행동 트리를 갖다 좀 구체적으로 구현한 어떤 아티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봅시다. 일단 이 아티클 자체의 특성이 각각 아시다시피 의사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계략적으로 소개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좋을지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게 지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유틸리티 시스템인데요. 자, 이것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효용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게 유틸리티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고전 경제학부터 많이 쓰였던 건데,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무엇이 더 좋은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효용이 좋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아주
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바로 효용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유틸리티라고 부른다라고 정도 수준까지 우리 이해합시다. 대부분의 AI 로직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불린 퀘스천들이죠. 이 불린 퀘스천이 뭐냐면 우리가 if 문에서 이런 거 이렇게 구성한다고요. 내가 만약 저걸 볼 수 있으면, 만약에 if 자, yes와 no죠. yes 또는 no의 문제죠. 탄환이 다 떨어졌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다 그렇습니다. 탄환이 다 떨어졌으면 yes와 no의 문제죠. 자, 여러분들 만들고 있는 모든 로직들은 다 이런 구조 아닙니까? 자, 저걸 볼 수 있다면 공격해라. 자, 암호가 떨어졌다면, 탄환이 다 떨어졌다면 재장전해라. 자, 이런 구조를 만든다고요. 자, 이 구조들을 갖다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 탄환이 떨어지고 적이 만약에 보인다면, 자, 공격을 할 수 없으니 숨자. 자, 이 약간 복합 구조로 이렇게 if문을 구성할 수 있지만, 여튼 결론은 이 결론은 뭐냐면 true 또는 false입니다. 맞냐 그러냐는 불린이죠. 결정은 양극화됩니다. if 문 안에 진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렇게 깔끔합니까? 우리 실세계에서 주저하죠. 뭐 어떤 하나 결정하는데도 수많은 가능성이나 고려사항들이 있고,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질문이 있을 때 yes 또는 no라는 두 가지의 불린형으로 답하기는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게임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게임이 실제 상황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FPS 게임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본다면, 어떤 상황에서 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탄환이 지금 현재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얼마나 맞는가, 내가 지금 HP가 떨어져서 얼마큼 배가 고픈가, 아니면 얼마나 상처를 입었나. 야, 수많은 가치 있는 질문들이 있죠. 자, 이런 질문들 갖다가 단지 true false 형태로 각각 답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귀결되는 게 가장 적절한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 방법일까요? 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부터가, 그렇죠, 질문이 좀 다르죠. 얼마나 많이, 얼마.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적이 만약에 뭐 단위로 10보다 거리가 크거나 작다면 이렇게 하나의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갖다 딱 정해버리거든요. 어떤 금을 갖다가 넘기 전까지는 내가 보지 못한 적이고, 이 금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볼 수 있는 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보통 해요. 탄환도 아까 그렇게 질문했었죠. 탄창이 비었는가? 그럼 리로드지. 지금 현재 탄창이 몇 개가 남았는지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쓰진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탄알이 몇 개, 2개 남았다, 3개 남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결합해서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자, 결국 뭐냐면 이걸 아까 true false의 형태의 답으로 하지 말고요. 자,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의 형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의 형태라는 건 확률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적 요소들을 갖다가 복잡한 상황적 요소들을 하나의 아키텍처에 넣어서 고려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틸리티 베이스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행동 또는 액션에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선호도라는 표현을 써요. 선호도, 뭐가 더 좋을까? 선호도를 결정합니다. 이 선호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건가? 자, 그리고 어떤 고려사항이 더 중요한 고려사항인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비율을 설정할 건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갖다가 미리 다른 고르사항들을 갖다가 뒤로 탈락시키고 우선순위 높은 녀석들을 갖다가 최대한 올리는 것들. 또 이걸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건 뭡니까? 어떤 정렬의 문제들. 자, 이런 것들 다 결합해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아주 복잡한 고려사항들을 갖다가 다 포함시켜서 뭔가를 전개해낼 수가 있어요. 언제 사용할까요? 보통은 이제 AI의 아주 유명한 아키텍처에서 사용되는 전환 논리, 트랜지션 로직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전환 논리라는 것은 어떤 만약에 FSM이라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할 때, 트랜지션 할 때 우리가 보통 만약에 이런 문장을 쓰죠. 조건 검사하죠. 자, 이런 쪽에 있어서 유틸리티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또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BT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우리가 검사할 때, 이때 또한 유틸리티 시스템이 잘 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체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엔진을 갖다가 유틸리티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수많은 가능한 행동이 있는 게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 거야. 또 어떤 선택이라도 뭐 한 가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A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C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뭐 올바른 답이라는 게 없는 경우, 또는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들, 선택을 위해서 여러가지 주변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고려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경우, 수많은 경쟁적인 입력, 이 고려사항을 기반해서 어떤 선호한 행동을 선택해야 될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유틸리티 시스템이 아주 적합하게 잘 들여맞습니다. 자, 유틸리티 시스템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자, 결론적으로 이것은 너가 취해야 될 유일한 액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격해라, 유일한 액션이다, 이런 거죠. 대신에 자, 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가 있고, 이 선택이 적합할 확률이 70%고, 얘는 20%고, 얘는 10%다. 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제한하는 구조의 형태를 보통 띱니다. 대표적인 유틸리티 시스템으로 유명한 게임은 심즈입니다. 자, 심즈에서는 이 유틸리티 시스템을 니즈 베이스드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필요 기반 AI 또는 뭐 욕망 기반 AI, 디자이어 베이스드 AI라고 부릅니다. 그 심즈 AI의 설계에 참여했던 주백이라는 사람이 게임 프로그래밍 잼 8권에 이제 심즈의 AI를 소개했었던 아티클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아티클입니다. 이쪽 보시면 심즈가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 도구를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심즈는 환경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취하고, 자, 이것과 심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 상태와 결합해서 각 잠재적인 행동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부 상태라는 건 그겁니다. 뭐 배가 고프다. 내가 아주 배가 고파요. 그런데 외부로서의 정보가 뭐냐면 주위에 뭐가 있냐면 음식이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음식이냐면 되게 맛이 없고 형편없는 음식이야. 자, 이런 경우가 결합됐을 때, 자, 이거는 선호도가 내가 배가 조금 고픈데 형편없는 음식을 만났을 때랑 비교해서 어떨까요? 자, 이 녀석이 더 선호도가 높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푸드를 갖다 먹을 확률이 높지만, 이 경우에는 먹을 확률이 작습니다. 확률적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냥 먹을 욕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와, 환상적인 음식이 있어요, 눈앞에. 너무 맛있는. 자, 이때 먹으려고 하는 어떤 확률이, 아니면 유용성이, 배가 너무 고파서 앞에서처럼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상황보다 유용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가 가능한데요. 지금 이 예에서 쓰인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 있죠. 스펙타큘러하다, 뭐보다 좋다, 형편없다, 조금만 필요하다, 이런 단어들은, 자, 이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민과 맥스를 갖는, 자, 값의 범위 내에서 값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건 뭐냐면 플로트형으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확률값으로 보통 지정을 해서 이것도 수학적인 매스매틱한 모델로서 전환시키는 거죠.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심즈 시리즈에 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제목의 어떤 발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 제목으로 고글링 하시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하는 유틸리티 시스템 말고 심드에서 쓰인 여러 가지 그 뭐 소셜 인터랙션이라든지 뭐 스마트 오브젝트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법들이 패스 파인딩까지 다 들어있는 이 자료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때 그 니즈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8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배고프고 편하고, 그 다음에 몸의 청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배변의 욕구, 뭐 이런 것들, 욕구죠, 욕구. 그 다음에 멘탈 모델로는 정의된 게 보면 에너지, 뭐 에너지의 정도가 떨어지고, 재미, 소셜, 사회적인 고독이나 뭐 친구와의 어떤 친밀감, 그 다음에 공간 자체도 멘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했어요. 그 8가지의 기본적인 니즈를 정해놓고, 자,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걸 니즈를 갖다가 행복이라는 어떤 요소와 매핑을 시키는데, 이때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배고프다는 게 극단적으로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뭐냐면, 이 헝거라는 요소가 줄 수 있는 웨이팅이 최고조입니다. 딴 거 아무리 만족시켜도 배고프면 불행하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자, 어느 정도 배가 차기 시작하면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에너지가 완전 떨어지면 불행해질 요소가 많지만, 이것은 배고픔에 비교할 수 없죠. 재밌는 거는 컴포트나 폰 같은 이런 것들이죠. 뭡니까? 편하면 좋아요. 하지만 불편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편한 거와 불편한 거 양쪽 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거와 불편한 거, 그 재미가 너무 없고 지루하거나 너무 즐거울 때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행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요소로 정의가 되죠. 그리고 또 목욕을 한다거나 배변 욕구나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안 좋으면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행복에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어떤 관계들 웨이팅 함수로 표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에 확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재밌죠? 심지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들이 볼츠만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심플리파이 시켜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확률의 형태로 좀 더 정교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픽할 확률들을 갖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욕망들을 갖다가 매슬로우의 어떤 욕구 모델이라고 있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모델을 기반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잠시 한번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매슬로우라고 치시면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욕구의 위계입니다.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밑단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식욕이나 수면이나 이런 게 안 채워지면 안전에 대해서 욕망하지 않고요. 생리적이나 안정에 대한 것들이 채워지면 뭔가 사람과의 친화력이나 사랑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제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 이것들이 다 채워진다면 내가 원하는 자아실현, 삶의 보람 이런 것들을 욕망하게 된다는 어떤 계층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욕구에. 자, 그래서 그 심지어에서도 아까 본 이런 다양한 배고픔부터 시작한 이런 욕망들을 갖다가 약간은 사회적으로 매슬로우 욕망 모델의 하이라키에 적용시킨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 의사결정에 썼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니컬한 도메인을 벗어나서 다양한 어떤 NPC의 상황을 인간의 심리적인 모델과 결부시켜서 의사결정에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게임 AI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이런 사실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유틸리티 시스템, 유틸리티 시어리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선택했어요. 확률이 많은 게 70%가 있고 20%가 10%가 있다, 좋단 말이야.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어차피 확률 가장 높은 것에 단일 행동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 if문을 통해서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맞습니다. 여러 잠재적 액션 중에서 가장 어떤 높은 스코어를 가진 액션이 선택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 갖다가 우리가 이것도 거꾸로 그려야겠네요. 하나의 우리가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는데 생각해야 될 요구사항들이 여러 개가 많다면 이 요구사항 각각가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어떤 스레시홀드를 기반으로 해갖고 들어온 것들을 결합하기가 힘들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고려사항 중간에서 얘는 0.7만큼 좋다, 70%, 얘는 0.4만큼 좋다, 이런 식의 어떤 수치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들이 하나의 단일 함수로 우리가 뭔가 단일 함수의 어떤 그래프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이 선호도를 갖다 우리가 평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내기가 쉽다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액션이 선택되더라도 훨씬 더 정교하죠. 정교한 형태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액션을 만들어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랜덤하게 어떤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이것들이 어떤 결론이 적합하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행동이 70%, 얘가 20%, 5%, 뭐 5%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70에 그냥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확률을.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지에서 0.7까지 범위에서 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률을 잡으면 물론 이 행동이 선택될 확률이 높지만 무조건 선택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가중치가 부여된 어떤 확률의 형태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훨씬 더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들이 게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거밖에 안 돼라는 패턴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 사용하는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RPG 좋죠. NPC가 어떤 가진 고려사항이 아주 다양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더 낫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선택한다든지 마법을 갖다가 주문을 외운다든지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액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어떤 적과 지금 내가 조우했느냐, NPC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HP가 어떻느냐, 또는 지금 이제 나가 조우하고 있는 플레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조합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틸리티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많은 게임에서 경제 시스템이 있죠. 이 경제라는 것은 특히 RTS에서 어떤 유닛을 갖다가 우리 건설할 때 어떤 유닛을 건설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특히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의 유닛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게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의 유닛을 건설하는 데 들리는 시간의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략적으로 공격을 할 거냐 수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지어야 될지의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자, 이렇게 복잡한 어떤 요구사항과 다양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존재할 때는 자, 이것은 유틸리티 시스템으로 설계하면 가장 적합하게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장 남았습니다. 그 다음 왜 좋은가? 하나는 되게 어댑티브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계산한 선호도 점수라는 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쪽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아까 말했던 우리 고려사항이란 것들이 환경적 변화가 동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상황 변화, 환경이 변하거나 에이전트의 상태 변화 등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들이 바로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말즉슨 상황이 미묘하게 변하는데 NPC가 아주 빠르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똑똑해 보이는 거죠. 되게 인텔리전트한 NPC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점수의 변화에 더불어서 앞에서 말한 어떤 가중치를 둔 랜덤 셀렉션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행동들을 갖다 변화시키는 이머전트한 비헤비어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예측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내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결과를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빠른 상황의 변화들을 갖다가 인지해서 그에 따라서 빠른 결정들을 하니까 예측하기 힘든데 그 예측하기 힘든 행동 자체는 합리적인 거야. 너무 좋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냥 if와 then을 사용해서 하나의 스레시홀드 범위를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의점이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가 어떤 특정 순간에 NPC가 어떤 특정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디자인하려면 유틸리티의 어떤 수치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 특정 순간에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 제어의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큰 유틸리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주위 여러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코어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동작 또는 새로운 어떤 고려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쉬운데, 이것들이 어마무시한 고려사항들 갖다가 막 붙여내기 시작하면, 자,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행동으로 튜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고려사항이 결합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책에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될 때까지 테스트 하다 보면 어느 매직 넘버 같은 거죠.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유틸리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엔지니어나 테크놀로지나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 더 가깝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테스트를 잘해서 잘만 만들면 다른 어떤 과학적 알고리즘으로 구현해가지고 만든 결과보다 정말 환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써보면, 자,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튜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해답을 갖다 빨리 찾아낼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이 유틸리티 시스템입니다. 책의 마지막으로 추가 읽을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강도가 있는 게임 AI 프로에 보면 유틸리티 시스템에 대한 그 조금 더 복잡한 소개 자료가 별도의 아티클로 있습니다. 이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 Behavioral Mathematics for Game AI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읽어봤었는데, 몇 년 전에 읽어봤었는데요. 이 유틸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되게 쉽습니다. 이 매스매틱스 해가지고 지금 겁먹을 수 있는데, 뭐 수학이라고 해봤자 아주 간단한 중등 수학 정도 수준의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NPC의 어떤 비해비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유틸리티 시스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갖다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딴 때에 비해서 한 15분 이상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말이 좀 빨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두 가지 아주 유명한 그 비헤이비얼 트리 간단히 소개했고요. 그 비헤이비얼 트리가 더불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정말 그 괜찮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유틸리티 시스템 두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아티클에서 세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